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알서포트의 전략기획 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형입니다. 네, 그리고 변화 너머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네. 삼성전자랑 오픈AI 소프트뱅크 3자 회동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픈AI가 밝힌 이야기가 AI 기기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스마트폰의 방식은 아닐 거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형태의 기기가 예상이 되는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XR 네. 기기가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 XR 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잠깐 XR을 설명을 드리면 네. 옛날에는 VR, 가상현실 그냥 다 덮어 써가지고 레디 플레이 원 들어가는 것처럼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안경, 스마트 글래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디지털에 덧대는 MR, 믹스 리얼리티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세 개를 통칭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현실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 기기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라는 부분도 사실상 보면 그 2023년도 CES에서 구글 딥마인드, 구글 그 AI 총책을 맡고 있는 분이 AI 시대에서는 글래스와 같은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오픈AI가 삼성전자랑 만났잖아요. 네. XR로 예상되는 기기에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협업이 가능할까? 네. 라는 게 지금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좀 협의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XR에 관련된 그 협업은 구글하고 퀄컴하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있는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OS 같은 걸 구글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부분을 퀄컴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구글 제미나이 부분이 이제 아마 안드로이드 XR에서는 필탑을 하겠죠. 하지만 그 아직까지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실용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훨씬 더 삼성의 XR이라면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픈AI와 협업을 해서 XR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XR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사람적인 직관적인 UX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우리은행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은행을 치고 앱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지 찾아보고 근데 XR을 딱 키면 앱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은행라고 하면 여기서 내 앞에 우리은행 그 오피스가 지점이죠. 지점이 딱 오고 문을 그냥 이렇게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오피스가 딱 있고 사람 형상을 한 에이전트들이 다 앉아 있어요. 나는 그냥 걸어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부분들을 아마 오픈AI와 협의해가지고 오픈AI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즉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UX 관점에서 사람과 얘기하는 부분을 잘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픈AI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생태계를 삼성의 서비스와 XR 서비스와 잘 연동시켜가지고 구글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글이 XR 생태계에서 정말 잘하느냐는 또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 애플 비전 프로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XR 기기, VR, AR, MR 기기들은 다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를 튜닝을 해가지고 XR 기기에다가 좀 맞춰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페이스북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그 튜닝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야 그거 솔직히 말해서 그 XR에 최적화된 거 아니잖아.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 XR 만드니까 네가 우리한테 붙어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메타에도 이렇게 했대요. 웃기고 있네. 사실상 보면 생태계나 이런 게 우리가 더 잘 만들어졌는데 우리 거를 너가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름도 바꿨어요. 호라이즌 OS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지만 그 메타 페이스북이 워낙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그건 또 별도거든요. 사실상 보면 지금 현재 오픈 AI가 AI 생태계는 가장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AI 생태계를 XR의 그 서비스 생태계와 연동시키는 부분을
오픈 AI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삼성전자가 5G, 6G 통신 기술도 있잖아요. 네. 그 통신 기술이 접목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XR 기술. XR 기기는 원래 그 말씀드렸던 통신 장비와 통신 그 기기의 결합은 2G까지. 그 옛날에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 네, 그래서 장비와 기기가 한꺼번에 납품돼야 되는 건 한 2G나 3G까지가 마지노선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장비와 네트워크는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3G 스마트폰 때는 이미 그 애플이 장비 사업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직접적으로는 연결이 안 될 거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5G, 6G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아니면 이런 기술이 연동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조용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 스마트폰을 대체할 이제 차세대 하드웨어로 이제 글래스 같은 이제 여러 웨어러블 기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이러한 기기들이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세상으로 사람들이 접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하고 이걸 통해서 구글에 접속하고 디지털 세상을 접목하는 어떤 인터페이스 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XR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세계에 입력하는데 현재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요 2차원 단말, 단절적인 사용신을 벗어나 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디지털 공간으로 쏙 들어간다. 여기 딱 쓰고 있으면 요 속에 모든 세상이 있으면 그 속에 쏙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지금 화면 여기에서만 디지털 환경을 볼 수 있는데 화려한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게 아니라 화려한 컨텐츠들이 현실적인 컨텐츠들이 다 나를 감싸면서 내가 여기가 메타버스 얘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현실과 그 디지털이 접목되면서 완전히 이 공간이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상상하던 공간으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곳이 바로 XR이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단절감 그리고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넥스트가 바로 XR이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XR에서 그 AI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AI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기가 XR과 글라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UX 차원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PC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 넥스트가 바로 스마트폰 터치잖아요.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AI의 UX는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보이스거든요. 사람과 가장 직관적으로 사람답게 얘기하는 게 바로 보이스인데 AI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눈 그리고 귀, 손발 다 묶어놓고 말만 하게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XR 같은 경우에는 눈을 풀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I가 접목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을 약간 센싱할 수 있는 부분, 거기서 IoT가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AI가 풀어준다면 이제 XR이 그 부분을 그러니까 눈과 다른 부분들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그러면 AI를 가동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기기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적합하지 않은 기기라고 하면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XR이 가장 큰 장점은 인터페이스 컴퓨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그럼 어떻게 사용하세요, 보통? 들고 손에서 이렇게 직접. 그러니까 터치거든요. 스마트폰에다가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말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이스를 가장 적합하게. 근데 보이스를 얘기했을 때 뭐예요? 전화기 했을 때 들리나 안 들리나 아니고 앞에 없으면 얘기하기 그러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바로 내 앞에 바로 내 공간에 갖다 놓는 게 XR이기 때문에 XR이 대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웨어러블 기기들이 어떤 대세가 되는 흐름은 이제 좀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기기들이 상용화하는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떤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그 두 개 성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편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성능적인 부분은 눈하고 귀. 그러니까 얼마만큼 눈을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쓸만하게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눈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보면 내가 이게 현실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정도. 사실상 보면 지금 어느 정도 기술은 됐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송중기 배우가 나와서 그 이탈리안 그 마피아 역할을 했었던 그게 아마 코로나 시절인데 이탈리아 배경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촬영했냐? 그냥 뒤에다가 LED, 진짜 같은 LED를 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연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문제는 내 눈에 갖다 놨을 때 안 무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했을 때는 렌즈, 디스플레이가 얼마만큼 고성능이면서도 배터리를 적게 먹으면서도 그 다음에 가벼우면서도 그 다음에 그 무해할지 사실 네 가지 관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지금 보면 그 헤드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면 그 노이즈 캔슬링, 그 다음에 스페이셜 오디오 이런 것들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키는 뭐냐면 닫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쓴 상황에서도 노이즈는 제거하되 디지털 현실과 그 다음에 실제 현실이 잘 믹싱돼 가지고 잘 공간감 있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뭐 스피커나 등등이 작고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성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편의적인 부분은 사실상 보면 사람들이 진짜로 XR 안 와!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무거워. 무거운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글래스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글래스 기준인데 지금 보면 약간 조금 도톰하지만 쓸만한, 그러니까 두꺼운 안경 그 같은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것도 불편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점점 더 얇아질 거고요. 이제 아마 기술적으로는 하다가 실패했는데 아마 향후에서는 컨택트 렌즈나 이런 관점에서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기술적인 부분에 아까 편의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보면 내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XR에서는 사람들이나 공간을 다 내 앞에 갖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얘기할 때 말만 하면 재미없고 지금 기자님과 얘기할 때도 눈, 그 다음에 손짓, 몸짓 이런 거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말씀하셨던 웨어러블. 심지어 이제 지금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할까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애플 워치로 측정해서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뭐 옷에다가 센서를 박아가지고 훨씬 더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센서를 다 박으면 값도 비싸고 무거워지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걸 AI로 한다.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테슬라가 다른 자율주행차하고 다른 게 큰 게 한계가 있거든요. 라이다 센서를 안 박는다. 그거 박으면 진짜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싼 카메라로 한 다음에 AI로 보완한다가 포인트거든요. 아마 그런 관점으로 AI가 부족한 데이터나 부족한 센서의 기능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면서 편의적인 부분을 보완하지 않을까. 몸에 이 센서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설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R 기기 같을 때, 그러니까 비전 프로는 이게 손으로 되거든요. 근데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냐, 아니면 되게 고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얘기하는 게 지금 되는 게 이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워치로 이 손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가지고 내가 움직임을 해서 들여보낸다. 이거는 진짜 근데 지시잖아요. 근데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느끼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지금 메타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여기다가 센서를 하나하나 다 박아가지고 내가 이 장갑을 딱 끼면 이게 내가 달걀을 잡는 건지 아니면 컵을 잡는 건지 아니면 손을 잡는 건지 느낄 수 있는 것들도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걸 좀 더 작게 그 다음에 싸게 만드는 부분들이 점차 나가겠죠. 대체 디바이스들의 이제 성공 요인이 있을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혁신 외에 시장에서 이제 성공하기 위한 이제 필수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XR의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충분하고 스마트폰의 UX에 너무 잘 적응되고 있는데 굳이 XR이 왜 필요해? 약간 반추한다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초반에 그 다음에 쇼. 네. 야, 폰으로 핸드폰으로 무슨 TV를 봐. 그것처럼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사실 가장 크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일단 게임 시장. 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주로 말을 할 때 테크의 가장 극단적인 부분을 보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된다. 하나가 게임 시장과 어덜트 테크. 근데 게임 시장에서부터 VR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혹시 게임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면 현실과 접목돼 가지고 내가 이걸 지금 현재 메타퀘스트 3를 쓰고 하면 갑자기 여기에 적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내가 총을 쏘면서 하거든요. 그럼 막 쓰러지기도 하고 복장까지 막 총도 맞겠죠. 예, 그런 실감 나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만 아니라 이제 AI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AI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기기가 뭘까? 이 스마트폰은 아닌 것 같고요. 터치이기 때문에 그게 XR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좋았던 게 메타가 최근에 퀘스트 3S 저가 대중화 모델을 냈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메타가 코로나 시절에 가장 크게 성공했던 메타 퀘스트 2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린 세대들이 커 나가고 있고 AI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용해 나가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이고 이제 점차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극복될 수 있다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태계 얘기했을 때 스마트폰 앱스토어가 없으면 무슨 스마트폰이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D 이게 XR 기기는 3,360도 콘텐츠거든요. 근데 그건 다 누가 만들어?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페이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감이 아니고 공간 AI라고 하면서 지금 기자님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3,360도 콘텐츠로 확 바꿔주는 거를 AI의 데모라고 하는 페이페이 리 교수가 스탠포드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만들었고 구현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메타에서도 자기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XR 확장을 더 도울 것이다. 가장 가능성 높은 기기가 이제 지금 이제 글라스 형식인 거죠. 그렇죠. 근데 글라스 형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이걸 얼마큼 얇게 발열도 이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이슈고요. 만들고 싶은데 지금도 가장 어떻게 보면 AI 쪽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메타는 프로젝트 오라이언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품을 내고 싶은데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는 그냥 널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카메라로 찍었던 그래서 VR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렴해지고 가벼워지면서 조금 더 파급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AR 글래스가 확산되면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리고 잠깐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아마 저는 2040년까지의 새로운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는 게 시야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XR, IoT, AI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걸맞게 메타가 2024년도에 한 4월 정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넥스트 컴퓨팅 플랫폼이 있다. 이게 뭘까? 그러면 메타버스 and AI라고 했는데 그들의 메타버스는 XR and AI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라마 버전으로 AI로 주목하고 있지만 그들은 AI는 XR, 즉 메타버스 XR을 더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실상 보면 현재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넥스트 플랫폼은 XR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이제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했던 시야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좀 길거든요. 원래 삼성전자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해왔고 자기의 모든 기술적 노하우를 내재한 다음에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역량이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게 그냥 뚝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보면 삼성도 노키아에 있던 스마트폰 OS인 신비안도 만들었고요. MS 기반의 스마트폰도 만들었었고요. 그게 심지어 옴니아폰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리눅스 기반의 스마트폰도 만들었고요. 등등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기반을 쌓은 다음에 안드로이드에 집적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이 LG보다, LG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그냥 온리 원 피처폰 하다가 MS랑 한다고 해서 내랭이 쳐줬잖아요. 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엑셀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는 메타, 페이스북과 오큘러스 한번 했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마트폰 끼워 넣는 거 했다가요. 그냥 중단됐죠. 네, 두 번째는 그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홀로렌즈, MS의 홀로렌즈 주가 최고였거든요. 그럼 MS랑 같이 협업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고 하다가 MS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면서 팽당했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축적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이제 협업체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삼성, 퀄컴 했던 그대로 하는데 이 구글은 XR 분야에서는 그 나우페이스 초짜예요. 말씀드린 대로 메타가 비록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생태계를 만든 사이에 얘들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퀄컴은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메타를 지원하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구조는 다 초짜지만 메타 그리고 중국, 애플이라는 실력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초짜 구글, 초짜 삼성 그리고 실력자 퀄컴 이 붙은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보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겠죠. 네, 사실상 XR에서는 그 관점에서 되게 큰 이슈가 옛날에 스마트폰이 잘 되면서 부품 업체들 막 먹이 살렸거든요. 근데 지금 XR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넥스트 스마트폰이 XR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지금 준비가 된 게 별로 없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으로 먹고 살던 부분들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통신 사업자들이 탈통신을 하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인프라도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리 중국이 통신업계 1등이거든요. 그리고 1등인데 거기서 지금 5.5G라는 테마를 가지고 IoT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인공위성, 그러니까 위성 통신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위성 통신의 핵심은 아마 IoT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잡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통신 사업자들은 통신에서 번 돈 AI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투자를 안 하고 왜냐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우리의 통신강국 기반으로 했을 때 IT가 커왔던 부분이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AI인데 사실상 보면 지금은 아마 LLM은 다 게임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LLM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KLLM도 만들잖아요. 옛날에 와이브라고 똑같을 거거든요. 그 관점을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그 넥스트 앞으로 10년 현재가 아니라 현재는 지더라도 수를 앞에 두면 앞선 부분을 언젠가는 쫓아올 애들하고 같이 붙을 수 있거든요. 앞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관점에서 AI도 이제 보면 XR 같은 경우에서 말씀하셨던 VR이 아니라 AR은 현실과 디지털 접목이거든요. 그 접목이 뭐냐고 했을 때는 LLM이 아니라 이제 월드 모델, 로봇과 접목되는 부분 그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인데 그 관점에서 아직 우리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너무 현재의 발목 잡히기보다는 앞서 보는 XR, 스페셜 공간 컴퓨팅, 그리고 피지컬 AI는 로봇, 그리고 IoT 이 부분을 엮어가지고 조금 더 미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스마트폰 시장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XR이나 이제 여러 기기들 시장이 열릴 텐데 그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삼성이 지금처럼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냥 기기를 파는 회사잖아요. 거기에 그냥 머무를 거냐,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생태계를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사실상 보면 그것도 역할과 아니면 전략의 강점이다,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 제조만 정말 잘해도 그게 자체가 플랫폼에 대해서 붙잖아요. 그다음에 퀄컴도
그거 아시죠? 퀄컴의 최초 버전은 뭐뭐 4 갤럭시가 됐어요. 특화시켜준다는 거죠. 그건 1등만 가지고 있고 1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걸 지키면서 더 확장하는 게 맞고요. 근데 하지만 그걸 못 지킬 거면 그거라도 지켜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협업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 할 필요도 없고 vertical integration 그러니까 수직급 통합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되는데 하다 보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레버리지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XR 어떤 기기들의 변화 시점을 예고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XR 기기로 갈아타게 되는 시점이 정확히 이제 언제쯤 될까요? 저는 예상하는 게 통신 산업에서 세대 구분을 하거든요. 10년 기술혁신 주기와 20년 기술혁신, 그러니까 세상 변화 주기라고 저건 얘기를 하는데 10년마다 이동통신 시장이 바뀌고 20년마다 세상이 바뀌거든요. 근데 20년 주기를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죠? 일찍 나왔는데 20년, 예. 아이폰은 2007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제 시야 얘기했을 때는 아마 XR은 고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2027년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뭐 보면 아이폰 그 비전 프로가 2024년도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땡기더라도, 그리고 이미 뉴스핌에서 만든 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 정점에 달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20년을 딱 옮기면 2037년도에 정점을 이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약간 뭐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던 부분을 한다면 1, 2년 빠르겠지만 정점을 이루는 건 2030년대 중반 정도가 아닐까.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이슈가 우리가 뒤처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고 아마 2012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아마 스마트폰 침투율이 아마 80% 이상 됐었거든요. 근데 글로벌로는 15%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목숨 걸고 있고 통신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 목숨 걸어서 다 온 지구가 스마트폰을 위해서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슈가 지금은 XR은 삼성도 이제서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통신사업자들도 뭐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관심 없어요. 다 AI 관심이 있어서 온 지구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그 스마트폰 시절에 미국이나 중국이 뭐 80% 침투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한 15%, 20%가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딱 20년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을까? 아이폰의 시기와 맞물려서. 가격이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면 바꿀까요? 가격이 아니라 이거예요. 썼을 때. 네, 무거워서. 괜찮냐? 근데 아마 초기 버전들은 대부분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가 고민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여기 쏠리겠거든요. 왜냐하면 글라스가 진짜 중요하니까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다 보니까 점점 더 목 디스크.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무거우니까 여기를 좀 줄이고 뒤에다가도 무게를 좀 뒀어요. 균형감. 그래서 앞뒤 밸런싱과 함께 무게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줄여야죠. 아마 이것도 그러니까 그 혁신 수용 주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그 다음에 데스밸리를 넘고 얼리 머저리티, 레인 머저리티, 레거드 해서 그 시기로 갔을 때는 아마 이노베이터 시점은 조금씩 점점 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면 점점 더 줄겠죠. 사실상 보면 스마트폰에서도 터치 안 했었으면 스마트폰 진짜 왔을까요? 이 시장에 참전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삼성 말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근데 현재 이 글라스하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R&D 집약적이어가지고 몇 개가 안 돼요. LG는 지금 딱히 LG는 그때 메타랑 한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드롭시켰고요. 근데 아마 그 통신연구소가 있어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쪽은 다른 공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넥스트가 만들어지는 게 디지털 공간인데 LG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간을 꾸민다라는 부분, 그 자동차 공간을 조금 그 자동차 공간을 집처럼 만든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아마 HE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만드는 어프로치여가지고 좀 모바일과 다르지 않을까? 디스플레이 TV는 전부 다 링백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건데 스마트폰은 딱 써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C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좀 붕 떠 있다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